이 심포지엄은 이제 뭐 축산 발효관리 연구회와 저탄고지 12회와 같이 진행하는데 매번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바로 알리고 또 새로운 국민 문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198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84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초창기 때 시절입니다. 그때 시절에는 콜레스테롤 무대에 나쁜 걸로 해가지고 안티 운동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가 여기 보게 되면 1999년 2000년도가 되면서 미국은 콜레스테롤 문제가 또는 지방의 문제가 이제 별거 아니다라는 걸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 후에도 계속 콜레스테롤 나쁜 거고 지방이 나쁘고 특히 소화지방산이 나쁘고 하다 이렇게 그 보시는 바가 있어요. 2014년에 타임즈에 보게 되면 버터를 많이 먹어라, 지방을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거 더 먹어야 된다는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가 같이 이게 이제 1960년대에 만들어진 잘못된 연구 결과 때문에 결국 1980년대 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무지하게 이제 몸에 안 좋다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세월이 거침에 따라서 식품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절대 나쁘지 않고 좋은 거다. 거기에 소화지방산도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이다. 탄수화물이 옛날에는 좋은 것처럼 되어졌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이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뭐라고 돼요? 지방으로 가서 저장이 되어지고 결국 이게 지방에 대한 비만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레드미트 문제예요. 오늘 여기 하루 계속 많이 와있지만 레드미트 먹으면 뭐 암에 걸리고 뭐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되어진 것들이 결코 그렇지 않고 수입하다. 이게 사실은 오늘 세미나의 총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한번 봐보죠. 이 고탄수화물 저지방식, 아까 얘기했던 1960년대 특정 이런 교수가 여러 연구를 통해 가지고 로우팻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심포지엄 때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 정명일 박사님께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신앙에서 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00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USDA가 저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는 그래서 아래쪽에 이게 탄수화물들은 막 빵이 됐던 뭐 시리얼이 됐던 이런 걸 넣고 축산물이나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제육에 넣어서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 고탄수화물 시기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보시는 것 같이 탄수화물이 쫙 늘어나게 됩니다. 70년대 이후에 쭉 늘어나죠. 그러면서 레드미트가 이제 감소시킨 거예요. 감소시키니까 여기 보시는 건 197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보게 되면 비만의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가 1980년도에 미국의 USDA에서 첫 번째로 로우팻 다이어트라는 것을 이제 딱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자마자 비만율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시면 미국 가보셨거나 또는 언론에서 보게 되면 이런 환자들이 나타나요. 미국이 가장 지금 심각한 이런 것. 바로 뭐 때문에? 1980년대 USDA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런 결과가 국가가 연구기관이 잘못된 결과를 했을 때 국민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실히 좀 느끼셔야 돼요. 자, 이건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면 탄수화물 섭취가 이렇게 쫙 늘어납니다. 탄수화물이 60년대부터 쫙 늘어나면서 이 BMI, 비만도를 결정하는 그 BMI 가치라는 것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2형 당뇨병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글루코즈 포도당 함량이 높아지고 포도당 함량이 높아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과다되어지고 분민감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당뇨병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과 당뇨병을 야기시키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2차 지난번 우리가 공동 심포지엄 때 주로 제2형 당뇨병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결국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비만이
이런 여러 가지 일심 저항성의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암이나 현식이나 이런 것들 결국 대사성 이것이 결국 사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빵에 설탕 쳐져 있는 걸 보면 딱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저는 제 체중을 67에서 70을 유지하려고 저는 너무 다이어트 하는 것도 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67에서 70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가 70 가까이 되면 탄수화물 딱 먹는 거 줄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67을 가게 하고 우리 집사람들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식사를 그렇게 해서 줍니다. 그리고 점심 탄수화물 조금 먹죠. 저녁 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과체중이나 비만 인구 증가 이에 따른 대사성 질환은 주범이 곡물성 지방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탄수화물.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 가지고 가거든요. 지금 초급자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초급자 강의를 위해서 제가 그냥 탄수화물 적게 먹자. 제일 좋은 것이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 무슨 소스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먹지 말아요. 내가 밥을 적게 먹지 말라. 이거 우리 농학과 교수님들이 몇 분 교수님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하다가 교수님 템포를 조금만 늦춰주십시오. 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쌀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적정량 먹어라. 그 대신 양을 줄여서 적정량 먹어라. 특히 빵 같은 거 먹습니다. 그리고 설탕 먹지 말아요. 저한테는 그거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말부터 아까 얘기했죠? 99년, 2000년 되어지면서 그런 미국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2002년에 발표한 논문은 비만의 원인이 식이지방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비인 에너지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비만도는 크게 증가해요. 자기들 역사를 봐가지고 배워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이어트리 팻이라는 것이 오비스티, 비만의 메이저 롤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오히려 지방 섭취가 감소했던 기간에 비만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본인들이 그걸 느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바꾸기 시작해서 2000년도 되어지면서 거기는 벌써 이제 정설이 되어졌는데 한국은 아직도 탄수화물이 많이 먹어요. 이게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임 1년 반 정도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퇴임한 후에도 이 운동을 계속 우리 저탄고지 의사협회와 같이 이 연구를 계속 복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이런 부정적 시각을 이런 긍정적 프레임으로 우리 바꾸는 일에 제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에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하지만 이 장을 넓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문 회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바로 이런 걸 자꾸 할 수 있게 해서 이런 거 국민 홍보해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의 식단은 어떤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식단은 결론적으로 해서 평균 섭취량이 남성의 경우에는 2240kcal로 113kcal 에너지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또 막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에너지가 112kcal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바닥에 먹는 것도 우리가 좀 줄여야 될 테고 에너지를 적게 먹는 것을 좀 늘려야 되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가 만들어진 여기 에너지 적정 비율의 탄수화물이 55 내지 65입니다. 물론 줄였습니다. 줄이긴 해서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총지방이 15 내지 30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뭐 70, 지방 70 먹고 단백질 20 먹고 탄수화물 10 이하 먹어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는 요걸 탄수화물을 한 40 정도로만 줄여라. 40% 정도로 하고 단백질은 한 2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한 40 정도로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당뇨병 환자나 비만 환자의 경우는 당연히 이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지방을 확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40대, 20대, 40으로 하고 비만 환자나 당뇨 여기 원로 특산분야 원로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뇨병을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지금 약 끊고 어떤 분은 벌써 1년째 되고 또 어떤 분은 요새 계속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당뇨병은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의하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요 탄수화물 비율, 지방 요걸 낮추고
이걸 좀 높이는 일을 보건복지부와 같이 해서 이런 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40대 20 다 연표로 좀 많이라도 1단계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넘들어가 얘기할 때 7, 8, 9 소리를 합니다. 7, 8, 9는 우리 국민의 70%가 축산물을 조구량보다 적게 먹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남성의 80% 이상이 축산물을 적정량보다 못 먹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90%가 못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를 야기십니다. 그게 결국 치매 환자도 많이 일어나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논문을 하나 소개하자면 일본의 논문입니다. 17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수만 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식만 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선만 많이 먹고 어떤 분은 축산물 많이 먹고 해가지고 20년간 17년에서 20년 정도 환자들을 다 분석해봤더니 치매 걸리는 확률이 결국 근육량 축산물을 많이 먹었더니 근육량이 저하되는 속도가 적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운동할 수 있게 되겠죠? 운동할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그 대화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활동이 되어지니까 결국 치매에 적게 걸릴 확률이 많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데이터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6개월 하는 연구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우리 의사협회 선생님들이 몇 분 한의협회에다가 자조금에다가 내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것마저도 연구 기간이 길다고 제가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조금에 와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의 데이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돼야지 너무나라 데이터 가지고 자꾸 써가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가 제가 아까 소개한 거 있잖아요. 70%가 권장량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남자는 83%, 여자는 91%. 적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무지하게 안 좋죠. 그래서 하여간 어떻든 우리가 거기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전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는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드는 유제품, 달걀, 식물성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가 높은 그런 것들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또 과일은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우리 이제 저탄고지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저는 과일은 좀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좀 먹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주는 게 양배추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삶아서 주고, 계란 2개 주고, 그 다음에 고기 삶아서 어떤 때는 돼지고기 주고, 어떤 때는 소고기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오거든요.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고, 어쩌다가 고구마 같은 거, 우리 집사람 고구마를 나보러 먹으라 그래서 고구마 좀 삶아주면 그게 탄수화물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되, 그러면 어떤 공성 지방도 여러 종류인데 어떤 걸 먹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가공하지 말고 설탕 같은 거 넣지 말고 그냥 먹는 게 좋다. 우리 집사람 삶아줍니다. 그러면 구워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고품질의 지방이 함유된 식품들. 이 고품질의 지방이라는 게 결국 조금 이따 얘기하는 항생제나 호르몬제나 이런 거 다 없게 하면서 그런 것이 안전하게 하면서 우리 요것에 관계해가지고 책자를 만드신 선생님들이 와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원칙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설탕, 과당 들어가 있는 거, 설탕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고, 중요한 것이 이제 동물성 식품의 필요성과 안전한 축산물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은 육류를 하루 섭취하는 것보다 덜 섭취하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덜 섭취하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이걸 하면서 결국 뭐예요? 이걸 못하니까 에너지원으로 뭘 써요? 탄수화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게 되는데 먹으려고 했을 때 제일 왜 동물성 식품을 먹어야 되는가?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복합지방, 천연 복합지방입니다. 천연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거에서 오염되지 않은 이런 우수한 지방, 그런 것들을 먹으면 하게 되면 괜찮은 거라고. 제일 먼저 여기 초보자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더욱이 하기 때문에 천연 복합지방, 아까 얘기했듯이 설탕 넣지 않고 양념 같은 거 넣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가지고 양념 간장 만들어가지고 고추장에다 찍어 먹어요. 그 속에 다 설탕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할 테고. 이제 그 다음에 결국 거기에는 고급 단백질이 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미노산에는 조성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균형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물성식품은 매우 좋다. 세 번째는 동물성은 칼슘, 바이타민 D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흡수율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 채식하는 사람들의 제가 처음에 축산물 발효알리기 연구회를 만들었을 때 채식주의자 분들 여기 많이 모셔다가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막 고함도 지르고 그쪽 사람도 고함 지르고 우리 쪽 또 몇 분들은 다이어트를 드신 분들 우리 전에 한우협회 회장하셨던 그런 분들 고함 지르고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채식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육식을 어떻게 잘 먹일까 하는 쪽으로 이제 강행을 가거든요. 바로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식에서는 함량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비타민 같은 것이 채소에도 있지만은 이용성이 또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관심이 많은 것이 철분과 아연인데 이것의 흡수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성이고는 이런 비한철 생성으로 있어서 오늘도 17%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동물성이고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축산물을 동물성 먹자.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체중 감소. 여기 아마 첫 번째 우리 심포지엄 할 때는 비만에 관계해서 그때는 막 오셔가지고 이제 고기 먹으면 진짜 살 빠지냐. 저는 80년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벌써 그걸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고기를 먹으면 비만이 빠지는 거예요. 결국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생체 내에서 어떻게 리파티셔닝이라는 게 되어지냐. 그게 바로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비만을 유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만을 대대히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물성 식품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 지방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요. 거기에 이제 제일 우리가 관심이 되는 오늘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 바로 안전한 축산물입니다. 계속 언론에서 오염원에 먹거리 파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냐,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아까 우리 문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갈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물 발효관리 연구를 우린 뭐 축산물 많이 먹으라고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제가 엄하게 야단칩니다. 어디 가가지고 막 야단치고 하거든요. 제대로 된 축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용류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축산물 먹거리 파동의 연표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80년대 안티축산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방에 대한 벌써 이 당시부터 로우팻 다이어트를 공고해가지고 그러다 이제 호르몬 문제가 벌써 88년도에 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 파동, 곰팡이 독소, 고루물 파동 이렇게 쭉 되어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바로 본드 미국산 소고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쇠고기 심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2008년도에 촛불 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본권의 문제,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농림부의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못 오게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먹거리는 우리의 주권에 해당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다. 그 대신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후에 멜라민 분유소들에서 이런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축산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보도 자료가 제가 4개의 그룹을 나눴습니다. 하나가 이제 오염원의 문제. 오늘 제가 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축산에 대한 잘못된 오해. 지방 먹으면 뭐 비만에 걸린다. 이것입니다. 이게 주로 제가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축산물 발효관리 연구에서 했던 일이 이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 회장님께서 이제 질병 문제. 이건 우리가 고쳐야 나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 다음에 기타 축산 문제는 공장 축산이라고 하는 밀집사육, 동료 처리 문제, 기아 문제. 전 세계의 곡물의 40%가 사실은 우리 축산 쪽에서 먹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또 바로 이웃인 우리 북한에 1995년부터 98년 사이 3년의 고난의 인구 시절에 북한 인민의 우리의 동포에 2,500만 동포에 그 당시에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300만이 기어 죽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25세 때 건강이 아주 지금은 버티는데 얘네들이 10년 후만 되게 되면 면역력이 다 떨어집니다. 제가 해무의 가장 목표라는 것이 북한의 농업, 북한의 축산을 진흥하는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여기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곡물을 적게 먹이면서 축산을 해야 돼요. 40번 지구상에 많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먹어야 될 곡물을 40%를 축산해서 쓰는 건 윤리적으로 무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곡물을 적게 쓰고 축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하여간 어떻든 오늘은 이제 오염면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가 호르몬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유럽이 호르몬을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1988년대 유럽연합이 축산물에는 반려동물의 존재 언론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못 쓰게 했습니다. 무조건 못 쓰게. 1988년. 미국은 그렇지 않았는데 무조건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발생시가 이거 호르몬 사용 금지를 하다니까 진짜 호르몬 쓰면 몸에 다 해로운 걸로 잘못 오해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바람은 호르몬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호르몬 안 쓰기 운동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들부터 성 호르몬 같은 거, 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들을 안 쓰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어떻든 많은 국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몬이 축산물에 달려서 섭취자의 건강에 안전한 인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럽에서는 안 쓰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겠지만 발생 원인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호르몬제 종류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법령에서 내인성 또는 외인성 이런 호르몬들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쓰게 해서 성장은 잘 촉진하게 하지만 그것이 고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농림부의 생각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잔류 허용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하여간 내인성이 됐던 내인성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로스 호르몬 같은 건데 사실은 그로스 호르몬이 우리나라에서 LG라는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도 쓰게는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축산물 발화하려는 연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호르몬제, 성장 호르몬제 좀 안 쓰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 호르몬제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전하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들 제가 자료를 많이 넣어준 이유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힘도 있게 한번 고찰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이 FA, WHO의 합성 이런 위원회에서 미국의 FDA에서 인체 무해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확인되어졌지만 저의 바람은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무해함을 확인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축산 발효관리 연구에서 하려고 하는 일 중에 가장 우리 쪽의 부정적인 시각의 측면에서 이걸 안 쓰게 하는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항생제 문제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진짜 항생제 안 쓰고 있습니까? 2011년까지 보통 항생제를 사료 첨가된 항생제를 안 쓰고 있는데 진짜 안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발생 개요는 하여간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하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관심이 대상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사실은 대학 사람의 항생제 첨가를 금지시켰습니다. 2011년 7월부터 성장 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왔을 때는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항생제 잔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7년도에, 아니 1991년도에 국가가 이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잔류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샘플링 해가지고 항생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또 의심되는 농장 것이 있으면 샘플 수를 더 늘려가지고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가 기본적으로 아주 크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무항생제 인증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항생제를 쓰는 농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쓰겠다 해가지고 값을 좀 좋게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생제 쓰는 걸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것이 항생제 대체제 연구,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뭐 저도 많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금지하는 쪽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질병 같은 거. 근데 이제 농장주들이 뭐 본의 아니게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수의사 처방. 여러분들도 항생제 먹으려면 의사 처방 받듯이 동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은 정착이 완료되어 있지. 제가 보기에는 완료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 잔류 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분기별로 이렇게 많은 마리수들을 검사했더니 한 0.25%가 의심도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밀도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출연율은 0.25%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축산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쓰게 했는데 이제 좀 몰래 쓰는 거죠. 그래서 배워졌는데 여기 요약을 보게 되면 항생물질 중에서 이렇게 몇 개 나와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의사 처방제를 완벽하게 좀 해가지고 또 우리 농가들이 쓰지 않도록 해서 저는 1, 2년 안에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항생제 인증제, 이게 사실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항생제를 쓰니까 무항생제 인증 제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지금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지금 없어지는 걸로 되어졌죠? 매장에. 네, 그래서 저희 없애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항생제 다 안 쓰는 걸로 이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없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부터 항생제 생각 금지시키고 수의사 처방제를 하면서 이제 쫙 줄어들고 있는데 1, 2년 내에 이걸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쓰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항생제, 대체, 미생물, 생균제, 소모, 바실러스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날 서울대학에서 그런 학술 연구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저한테는 명예로운 상인데 바로 이 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런 걸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살충제 계란. 여러분들 작년 계셔서 많이 봤어요. 2017년 8월 살충제. 네덜란드와 벨기에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은 이런 성분이 검출되고 한국에서도 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태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언론은 시끄럽고, 특히 우리 양계 산업은 지금도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요새 계란값이 평상시 값의 4분의 1밖에 지금 되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살충제 볼 때 검출되어진 것들이 이런 살충제였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의 발생 현황들을 제가 이런 의사 선생님들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생 증상은 어떻게 되고,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식약처에서 계란에 오염된 양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적다. 아주 적은 양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검사를 쭉 해가지고 한 곳이 나와져 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뭐냐면 식약처에서 나와진 겁니다. 하루에 1 내지 2 사이는 23.1개를 먹어야죠. 또 성인은 126개를까지 먹어도 이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식약처가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먹어도 그러니까 너무 사실과는 팩트와는 다르게 그냥 언론에서 무작정 보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소비자는 불안하죠, 당연히. 여기 보시면 연령의 양식 평생 매일 2.6개, 요거를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또 2.6개.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4,000개까지 먹어요. 하루에 4,000개까지 먹어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면 코미디죠. 그러나 우리 축산 분야는 이것마저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고칠 수 있게. 그래서 살충제 사용을 제대로 자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 축산 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부에는 노력하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 지금 우리 양계 대표님 나와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 계란을 가지고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 한 분은 계란으로 치료를 다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불안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얘기하는, 살충제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인체 이해 정도는. 자, 식중독들.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안전하게 우리가 잘 생산하고 오염되지 않게 생산하는 것.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관심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관계된 식중독균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발생 원인은 뭐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리하는 데서, 유통하는 과정 중에, 요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햄버거병이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2017년에 햄버거병, 맥도날드 버거. 저는 뭐 맥도날드 옹호할 입장은 아닌데, 사실은 원인은 우리 축산물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염 소세지 문제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별 아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고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형 간염이 어디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들이 가공품을 하게 되면, 우리 집사람의 경우는 그냥 어디서 제가 사지는 못합니다.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사지는 못하는데 선물은 종종 들어와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냥 무조건 삶아요. 근데 삶지 말라. 그래서 삶아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가열 공정을 해요. 소시지 할 때도 구워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의 방법이, 요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 다육신 문제입니다. 다육신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고, 우리나라가 조금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례협회를 통해가지고 다육신의 종류나 이런 걸 더 넓히고 이런 걸 하자. 우리나라 아직 크게 문제되어지진 않지만 외국에서 유럽이나 벨기에에서 많은 문제가 되어졌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다육신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모니터링 하자라는 걸 강조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보면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참고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곰팡이 독소 문제입니다. 특히 아플라토킨 문제입니다. 아플라토킨. 그런 쪽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어지는데, 우리 쪽에서도 문제가 해서 이것도 조금 우리 사료 분야에서 걱정해야 될, 그래서 우리 축산 분야에서 고치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루우유 사건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우유가 원체 지금 A급이 92%가 넘습니다. A 플러스가. 상당히 질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큰 문제였었습니다. 보루우유 사건. 멜라민 등의 중국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우리도 조심해야, 왜냐하면 많은 원료들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아고니스트나 우리의 농약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 축산 분야에서 잘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이런 거를 갖다 우리 축산 발화력 연구에도 그런 역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할 테니까 결정하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저는 조화로운 식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단을 많이 먹으면서 여기에 채소 균형 있게 먹자.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40대, 20대, 40 정도로 먹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생각이 다르시니까 나중에 여러분 들어보시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고기, 우유, 버터, 치즈 이런 거 결코 콜레스테롤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대신 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전에 우유 많이 먹으면 스웨덴의 어느 결과를 가지고 우리 우유 분야가 난리가 났었죠. 거기 많이 먹고, 우리가 3배 이상 먹고 있는 나라에, 축산물도 많이 먹는 나라에 우유 조금 더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생긴 연구 결과를 그냥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우리 바로 성경일 조금 이따 교수님께서 이 연구 프로젝트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거 떨어졌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강분하셔가지고 뭐라했어요. 뭐냐면 우리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한우 자조금에 여기
그것은 저기 의사 선생님이랑 몇 분들이 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섭취랑 사요. 그랬더니 여기 축단역 회장님 계시니까 축단역 회장님한테 좀 얘기를 하라고 해서 난 그런 얘기 못한다. 연구비 얘기는 난 자존심이 아니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 어떻든 적정 섭취량 정량 가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제 반론은 제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40대 20, 40은 너무 엄마하다.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풀어나갈 충분한 의사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